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8년 차가 된 40대 초반 여성이 사연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부자족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쉽게 말해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는 이야기죠. 저희 부부는 최근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3개 찍히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때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남편은 한동안 웃지도 않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어댔을 정도로요. 저 또한 그날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아무리 사람이 살다 보면 종종 황당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일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네요. 저는 현재 쌍둥이를 키우면서 가정방문 수학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 2사람은 결혼이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양가 부모님이 원하셔서 손을 보고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곧바로 쌍둥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죠. 사실 저는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시댁 가까이 살게 되어서 그런지 부담감도 가지고 있었고 불편함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며느리로서 어른들을 가까이 모신다는 게 신경 쓸 것도 많고 쉽지는 않죠. 그러나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 시부모님이 나쁜 분들도 아니었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들은 아니었기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육아 때문에 일을 오랫동안 쉬게 되면 경력 단절로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쌍둥이들을 낳고 돌이 지났을 때쯤이 문제와 관련해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나 갓 돌진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으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육아 문제로 말다툼까지 하게 되고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시아버지께서 눈치를 채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이시던데요. 아니 너희들 오늘 조금 이상하다. 혹시 재훈이랑 싸운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숨길 생각하지 말고 얼른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이 늙은이 속 터지겠다. 아버님, 그게요. 사실은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맡길 곳이 없고 대화를 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말다툼으로 이어졌어요. 아, 그런 거라면 친정 얘기하지. 시부모가 가까이 두고 왜 그걸 고민해? 우리 쌍둥이들은 내가 맡아줄 테니 너는 일 다시 시작해라. 정말 저희 쌍둥이를 맡아주실 거예요. 아직 어려서 돌보기 쉽지 않으실 텐데. 내 소원주들인데 뭐 맡을 건 또 뭐냐? 내가 잘 돌볼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일 시작해라. 이 사실 저는 남편과 다투고 나서 결국 일을 포기하게 되겠구나 생각했었죠. 그러나 시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신 덕분에 저는 문제없이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고 결혼 전에 하던 숙제 사이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도 시아버지께서 해주시고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생활비를 보태주시며 중간중간 용돈을 주셨거든요. 너 잠깐만 내 방으로 들어와 봐라. 아버님, 혹시 뭐 시키실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니들 쌍둥이 키우려면 여기저기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걸로 제 아이비에 보태 써라. 아버님, 이제 저도 돈 벌고 있어. 따로 안 챙겨주셔도 돼요? 쌍둥이 키우려면 뭐든지 2배로 들어갈 텐데 사양하지 말고 받아. 요즘 세상에 2사람이 같이 일해도 애 하나 키우기 힘들다고 하던데 정 필요한 곳 없으면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아니 나중에 애들 학원비에 보태든지 해라. 매일같이 저희 쌍둥이들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용돈까지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얼마나 된다고 받아도 따갑니까?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하고 용돈을 챙겨드려도 모자란 상황에 오히려 따로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요즘 그런 시아버지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며
잘해드리라고 하셨죠. 저 또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시댁과 가까이 살며 어른들 모시는 것은 충분히 감수했고 시부모님을 더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주기적으로 보양식을 만들어 드린다던가 몸에 좋다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구해서 드리려고 했죠.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평화로운 우리 집에도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께서는 재혼을 하신 상태라는 건데요. 사실 샤버스께서는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째예요. 전에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어릴 때 재혼을 하신 것이 아니어서 어색함이 남아있는지 서로 대면할 때 어색함을 느끼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나도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죠.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은 가까이 살고 있고 시아버지가 가족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하셔서 시댁에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괜히 옆에 있는 사람까지 민망한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죠. 여보, 당신 어머니 불편해하는 거 아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두 분 재혼하신 지 한참 지났는데 언제까지 불편하게 지낼 거냐고?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해하니까 내가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제 당신도 어머니랑 친해져야지. 당신이 눈치를 왜 봐볼 거면 남의 자리 꿰차고 들어온 새어머니가 봐야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랑 친해질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자꾸 강요하지 마. 여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된 지 한참 되었는데 어머니 소리도 안 하는 건 너무하잖아. 당신이 먼저 다가가면 어머니께서도 좋게 받아주실 테니까 우리 노력해보면 안 될까? 내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친어머니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더 이상이 문제로 왈가불가 안 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어요. 남편이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아버지께서도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았죠.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려고 했대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노력은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었죠.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때마다 남편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빴거든요. 이렇게 양쪽에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남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막말로 다 큰 성인이 어떻게 새로 잘 있게 차고 들어온 시어머니를 쉽게 새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들도 최소한 몇 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던데 이미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새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 더 불편하고 어렵겠죠. 게다가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보, 대체 왜 어머니를 싫어하는 건데 평소 말씀하시는 거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못된 분은 아니잖아. 아유, 몰라. 그냥 정효한가 티는 안 내시지만 어머니께서도 은근 당신 많이 챙기려고 하셔. 나한테 당신 좋아하는 거라고. 애플망고도 따로 챙겨주시는 걸 보면 다가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던데. 당신도 마음을 조금만 열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귀 끼는 거야? 설마 진심으로 하는 짓이겠어?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가족들 눈밖에 나는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돈 때문에 결혼을 했더니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니까 분명히 그거 보고 결혼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굳이 칠순을 넘긴 10살 차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반대로 하는데도 그 꽃이 밀고 들어온 것 보면 분명히 꿍꿍이가 따로 있다고. 사실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나름 사업이 잘 되는 편이라서 그런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시어머니 자리를 깨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심지어 두 분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결혼 반대를 했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걸 무시하고 뜻대로 하셨대요.
남편이 허락하건 말건 무작정 시어머니를 집에 들여 앉혔던 것이었죠. 그러니 남편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기분이 안 좋았고 반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남편은 마음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걸 알고 있던 시어머니도 굳이 건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혹시 챙겨줄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저를 통해 뒤에서 하셨죠.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어느새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던 해가 찾아왔어요. 여전히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쯤 시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악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빚쟁이들이 집까지 쫓아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짐작했죠. 이것저것 비독촉을 하는 우편물들도 날라오고 시아버지는 연신 한숨을 쉬셨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걱정이 많았는지 시아버지를 찾아가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혹시 회사 사정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아예 아무래도 단순 폐업이 아니라 다산까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이 파산까지요. 평생을 운영해 오신 회사인데 어떻게든 살릴 방법은 없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울게요.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살리고 싶지. 그런데 아무래도 상황상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만간이 집도 팔고 이사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사실 회사가 휘청이는 것은 몇 개월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죠. 그리고 예전에도 한두 번씩 심각한 문제가 터지곤 했었는데 때마다 잘 넘겨왔기에 이번에도 문제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른 듯 보였죠. 몇 개월 동안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파산의 이사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제야 저희 부부도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이 심란했는지 연신 한숨만 쉬어댔죠. 저 또한 갑작스러운 일에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단 시부모님을 집에 모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 이사를 가게 되면 아파트가 아니라 반지 하나 좁은 원룸으로 가야 될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을 그런 곳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을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기에서 모시고 사는 건 어때요? 쌍둥이들까지 있어서 6인 가족이 지내기에는 좀 좁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옹기종기 모여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옷방도 정리하면 방 하나 비워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두 분을 여기에서 모시고 살자고 파산까지 하고 이사하게 되면 보나마나 반자나 좁은 원룸으로 가셔야 할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곳에서 지내라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여기에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기서 모시게 되면 당신 많이 힘들 텐데 괜찮겠죠? 5분 거리에 사는 거랑은 자원이 다를 텐데 우리도 돈 많이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집은 아버님 소유나요.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모셔야지. 남편은 저의 말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친 후 저희 두 사람은 시부모님께 찾아가 앞으로 저희 집에서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두 분은 그럴 수 없다면서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끝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두 사람은 쌍둥이 핑계까지 대면서 끝까지 설득을 하고자 했죠. 그러나 두 분은 결국 집을 파시고 10분 거리에 있는 단자방으로 옮겨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 노릇을 제대로 못해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런데 악재는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집을 옮겨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의 건강도 악화가 되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 연속으로 생기니까 집안 분위기는 어두컴컴했고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아슬아슬했죠.
당연히 저는 며느리로서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집에 왔다 갔다 하며 잘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주 들여다보며 마음을 달래드리는 일밖에 없었거든요. 남편도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었는지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항상 시댁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했죠. 그러나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시아버지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사를 가셔서 생활하신 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연락 한 통이 오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제가 일을 할 시간에는 방해가 될까봐 전화를 절대 안 하시는데 그날따라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죠. 그래서 저는 불안감에 전화를 받기도 전부터 잔뜩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영지야, 너 지금 당장 여기를 좀 와야겠다네.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저희랑 식사하시던 분이 왜 돌아가세요? 일단 내 남편 데리고 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시어머니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목소리로 남편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야기를 듣고도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소식을 알렸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남편도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제가 있는 쪽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장례식장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지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계시던 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건데요? 아이, 그게 내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며 농약을 사다 마셨다. 아니, 심리적으로 멀쩡하지 않은 분이 혼자 두면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냐고요? 미안하다. 나도 그 사람이 잠깐 사이에 그런 짓을 벌일 줄을 생각도 못했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니 시아버지께서는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이 우울해하셨고 그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발견을 하셔서 곧바로 아는 분이 의사로 있는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곧장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식을 열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 두 사람에게 시아버지가 작성해 놓으신 편지 한 장을 내미셨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먼저 떠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 잘 부탁한다며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남편은 편지를 읽고 나서 터덜터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저 또한 뒤따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문상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곧장 문상객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관식이 진행되었어요. 저희는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입관실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가 입관하는 모습까지 지켜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장례식 첫째 날부터 계속 굳은 표정으로 문상객들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저로서는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차라리 눈물을 펑펑 쏟았으면 좋겠는데 가족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은 것인지 꾹 참더라고요. 그런데 발인 첫날 새벽,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 안에서 누군가 울음소리가 들려서 살짝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부르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남편이 안쓰러워 죽는 줄 알았죠.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시아버지 발인 날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가족들과 함께 조상들을 모시는 손선에 미리 만들어 놓은 가묘 하나를 선택해서 시아버지를 잘 묻어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앞으로 시어머니를 볼 일은 많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애초에 시아버지 때문에 이어진 인연이었고 그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며 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가 먼저 저희 두 사람을 찾아오셨더군요.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어머니가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이가 얼굴을 왜 안 봐? 한번 가족으로 인연 맺었으면 끝까지 가야지네. 아버지 편지에도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고 적혀 있었잖아. 나는 그 소원 들어주고 싶다. 그래도 그쪽이랑 가족 될 생각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를 찾아와요. 재훈아, 내가 내 부모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게. 그러니까 밀어내지 마. 말아주라. 시어머니는 애절한 표정으로 밀어내지만 말아달라며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못한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혼자 살 길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와 가족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주기적으로 반찬도 만들어 가져오고 저희 쌍둥이들도 돌봐주셨죠. 그랬더니 남편은 포기한 것인지 시어머니를 더 이상 밀어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반긴 것은 또 아니었어요. 항상 얼굴이 보일 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가시 박힌 말들을 내뱉었거든요. 특히 처음에는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말을 해댔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 잘못도 아닌데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사업도 망해서 뜯어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오는 거냐며 혹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탐이 나서 오는 거냐고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도 하더군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이 뭐라고 하던지 꿋꿋이 찾아왔죠. 그러나 두 사람이 붙어 있으면 항상 큰 소리가 오니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 뒤에서 많이 달래주셨죠. 영지야, 미안하다. 매번 이렇게 와서 술 한 번 피우네. 아니에요. 저보다는 어머니가 걱정이죠. 남편이 매번 날 선마일 때만 내뱉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원망할 대상이 필요해서 저러는 거야? 상처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사실 저는 두 사람 모두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편지 속 내용처럼 소원풀이를 해드리려는 시어머니나 속에 원망만 가득한 남편이나 상처를 받는 건 매한 가지잖아요. 게다가 매번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상황이 더 악화만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그림자만 보여도 방방 뛰면서 내쫓으려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조용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오시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길래 이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사이가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죠. 그저 화를 내거나 내쫓거나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장족이 발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아버지 묘지 이장을 하자는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야 앞으로 트야 할 곳으로 이장해야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버님 묘지 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혹시 잠이 덜 깼나 싶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묘지 이장을 하자고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게 분명했지만 일단 이유가 있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고 들어보았죠. 이 여부실은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꿔서 말이야. 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아침부터 묘지장을 하자는 소리를 해. 어제 꿈에 아버지가 나왔는데 묻어드림. 묘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다고 답답하다면서 트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시더라고. 아휴, 지금 꿈 하나 꿨다고 아침부터 묘지이장을 하자는 거야? 여보, 아버님 돌아가신 지 2년이나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묘자리를 바꿔달라면 말씀하신다는 게 말이나 돼. 그거 그냥 당신이 무의식 속에 생각하는 게 나타난 거야? 아니야. 나 원래 꿈 안 꾸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게다가 아버지 2년 만에 나타나셨어. 뭔가 느낌이 쌓여서 그래? 묘지이자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여보, 묘지장이 한두 푼 도는 줄 알아? 그리고 우리가 모신 곳이 선선이야. 친척들이랑 같이 쓰는 곳인데 이제 와서 다른 가묘로 옮기겠다는 게 말이 됐어. 돼 아니, 우리 아버님도 좋은 곳에 모셨잖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남편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꿈은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남편은 그날 이후로 틈만 나면 신경이 쓰인다고 시아버지 묘소를 앞이 트여 있는 가묘로 이장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난감했죠. 이미 매장을 한 상황이었고 친척들이랑 같이 쓰는 선산인데 꿈 한 번 나왔다고 다른 가묘로 옮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가묘라고 하지만 저희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고 전산에 같이 사용하시는 다른 친척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시아버지가 힘들게 돌아가신 건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자꾸 이장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시아버지 묘를 옮겨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고모님과 큰아버지께 찾아가 유지 이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꿈에 나와 묘자리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묘지 이전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갑자기 우주 이전을 하겠다고 아무리 내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고 하지만 조상묘 이장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데 저도 그래서 말렸는데 남편이 꿈에서 아버님을 봤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나 봐요. 하긴 영혼이 바다나 산같이 트여 있는 곳을 좋아하긴 했지? 내더를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면 다른 감으로 옮겨드리자. 서운산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감 요 하나 선택해서 옮기는 걸 정도는? 괜찮겠지. 저희 두 사람은 무사히 집안 어른들과의 상의를 마쳤고 결국 묘지 이작을 하기로 결정했죠. 알아보니 묘지의 장도 날짜를 잘 맞춰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고모님이 다니시던 절에 가서 스님에게 좋은 날짜 하나를 받았어요. 그렇게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난 후 시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그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화를 내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남편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기분이 언짢은 듯 보였어요. 아니 자식이 내가 아버지 생각해서 옮겨드리겠다는데 왜 태클을 걸어요? 아니 멀쩡하게 잘 묻어놓고 갑자기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원래 조상면은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야? 아버지 손대지 말고 그냥 내버려도 아버지가 꿈에 나오셔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인 내가 해드리는 일에 태클 걸지 마세요. 나도 그 사람 안에 있고 의견을 권리 있잖아. 묘지 이장 절대 반대니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멀쩡하게 놔둬라. 그쪽이 뭐라고 하던지 말든지 나는 묘지이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으면 안 오시면 되겠네요. 남편은 반대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가족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묘지이장은 죽어도 안 된다며 그대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내 집에서 나가라면서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쫓겨나듯이 집에서 나간 덕분에 묘지 이장 날짜를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 부부는 묘지 이장 날에 시어머니는 빠지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묘지 이장 당일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선산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이 잔뜩 굳어져서 제가 알려드린 줄 알고 뭐라고 했었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있었더니 고모님이 시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달려오더군요. 새언니, 시간 맞춰서 오셨네요. 지금 관 파내고 있어서 금방 다른 가미로 이장할 거예요. 고모가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묘지 이적 날짜랑 시간 왜 알려줬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 안에 있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니들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서 내가 알려줬어. 아무래도 고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준다 싶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는 헐레벌떡 선산으로 쫓아왔던 것이었고요. 남편은 고모님에게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며 한 소리 했죠. 그렇게 고모님과 남편의 언쟁이 오고 가던 와중에 묘 주변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시어머니가 언제 갔는지 묘 앞을 막아서며 두장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장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 삽을 빼앗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묘 앞을 막아서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죠. 고모님도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던 것인지 대체 왜 저러는 거냐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큰 아버지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계셨죠.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묘지 이장은 시어머니의 등장과 동시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묘지 이장을 막으려고 했고 사부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대체 왜 그래요? 저희 오빠 좋은 자리로 옮겨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만해요. 아가씨, 누가 조상묘를 함부로 옮기려고요. 애들이 철없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말렸어야죠. 나는 묘지이자 절대 반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라고 하세요? 조상묘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다 결정된 일에 재수 씨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장 그만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죠. 정말로 조상별로 옮겨서 화가 나는 행동이 아니라 뭔가 불안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 궁지에 몰린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멀리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압 같은 선선을 앞이 트여 있는 좋은 곳으로 옮기겠다는데 저렇게 오버를 할 일인가 싶었죠. 남편도 시어머니 행동이 너무 과하니까 뭔가 수상하다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큰아버지 고모님과 언쟁을 벌이고 있던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큰 소리를 쳤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우리 아버지 묘에서 비켜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았지만 여긴 내 남편 묘야. 나도 충분히 의견 낼 권리 있다고. 시끄럽고 당장 나오시라고요. 남편은 결국 힘을 써서 시어머니를 끌어내렸고 묘 앞으로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는 작업자들에게 다시 이장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묘 앞으로 오지 못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이장 작업을 막으려고 했어요. 소리도 질러보고 남편을 힘으로 밀어보기도 했죠. 그러다가 힘으로는 도저히 못 빠져나올 것 같으니까 시아버지의 관이 겉으로 드러나자 마음이 급해졌는지 남편 팔을 무는 거예요. 당연히 놀란 남편은 소리를 지르면서 본인도 모르게 팔을 빼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묘 앞으로 다가가 온몸으로 막아섰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결국 친척들까지 나서서 소리를 지르고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버티면서 시아버지를 다시 묘에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묘주 이장은 또다시 중단이 되었고 친척들까지 나와서서 언성을 높여 했죠. 새언니,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오빠 좋은 곳에서 편히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 재수씨, 당장 내려와요. 묘지이자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오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묘지이자 중단할 때까지 절대 여기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깐 다시 내 남편이 자리에 묻어줘요. 시어머니의 말에 그제야 친척들도 수상함을 느꼈는지 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누가 봐도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특히 큰아버지는 뭔가 쎄함을 느꼈나 봐요. 급하게 고모부랑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힘으로 시어머니를 끌어내셨고 남편에게 넘겨주면서 앞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시를 하셨죠.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를 뒤로 보내고 앞으로 못 나오게 막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자 고모부와 함께 억지로 시아버지 관뚜껑을 열기 시작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돌아가신 분이 들어가 있는 관을 왜 뜯는 거냐고 하며 방방 뛰었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나가서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나 남편이 기를 쓰고 막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당장 그만두라며 악을 찔러댔어요. 하지만 얼마 후 시아버지의 관뚜껑을 열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놀라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계셔야 하는 관속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친척들은 아무것도 없는 관안을 들여다보며 지게 무슨 천지개벽 할 일이냐고 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남편 또한 어안이 벙벙해져서 난을 살펴보더니 시어머니에게 지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알고 있는 게 있는 거냐며 뭘 알고 있으니 그렇게 방방 뛴 거 아니냐며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관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들키자 헐레벌떡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잡아왔고 남편은 멱살을 잡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당장 말 안 해요? 아니, 그게 애일은 누구도 알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니까 뭔가 알고 있기는 한 듯했어요.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큰일이 난다면서 우물쭈물댔거든요. 그러나 이미 관 안까지 확인한 친척들과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죠. 한참 동안 시어머니를 재촉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하라고 난리를 치다가 끝까지 아무 말을 못하니까 경찰에 넘겨서 조사받게 하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건 관을 도둑맞은 거나 마찬가지라면서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둔인이 커져서 손을 내저으며 그건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 어떻게 된 일인지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사실은 내 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까지 치르고 입관식까지 두 눈으로 지켜봤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요. 그게 지금 아무도 모르는 섬에 들어가서 살고 계셔. 일부러 스스로 목숨을 버린 척한 거야.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야, 정말로. 내 아버지 섬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그 종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식구들까지 버려가며 왜 그딴 짓을 한 건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피지만 많이 생기다 보니 눈앞의 빚을 해결하려고 회사 투자자의 돈을 횡령하게 됐거든. 그것 때문에 사업이 휘청이 있게 되자 경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급한 마음에 이런 일을 꾸민 거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스스로 농약을 먹은 후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농약병에 들어있는 물에 탄 자무는 약을 먹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걸 먹고 쓰러진 척하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연기를 하면서 아는 분이 계시는 병원으로 이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미리 친분이 있던 병원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횡령한 돈 일부를 주고 입막음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장례식장도 병원 의사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었대요. 당연히 그쪽 또한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켰다고 했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사실 장례식 할 때 분위기가 이상해서 얘기를 못 꺼내는데 원래 입관식 할 때 다 같이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은 직원 한 명만 들어와서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죠. 게다가 안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유리창 너머로 입관식을 지켜보게 해서 뭔가 이상하다 싶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한창 정신이 없을 때니까 빨리 마무리하려는구나 싶어서 얘기를 하려다 말았죠. 그런데 이게 다 계획된 거라니 황당할 노릇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친척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도착한 경찰들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사망자로 섬에 숨어 들어가서 살던 시아버지까지 잡아와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번 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가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와 장례식장 직원까지 모두 조사를 받고 마땅한 죄값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횡령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동생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술비가 없었고 그 돈을 시아버지가 내주는 조건으로 계획에 동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던 것은 혹시라도 뭔가를 알아낸 게 있나 싶어 염탐을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은 밝혀지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옥에 들어가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뜬금없이 꿈 얘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내 꿈에 나온 사람은 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던 조상님 중 한 명인 것 같아. 선선에 계신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알려준 거지. 참 묘하다. 기묘해, 그러게. 그 꿈 아니었으면 이 일 평생 모르고 지나갔겠네. 이걸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상님들이 가족에게도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말에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던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숨겨온다 해도 하늘 언젠가 비밀은 어떻게 해서든 다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직하게 살자는 다짐했답니다.